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뒷방상영관의 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랑입니다. 네, 먼저 저희의 근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요즘에 제가 연말에 편지들을 친구들한테서 받았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되게 슬퍼진 점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편지를 안 썼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뭔가 써야 마음이 편한 게 있는데 근데 저는 편지를 안 쓴 거예요. 편지 받기만 하고 그래서 편지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너무 슬퍼졌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싸매고 왜 난 편지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편지를 쓸 기회가 있어서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낸 친구들한테 쓴 건 아니고 다른 친구들한테 쓴 건데 그래도 뭔가 좋더라고요. 친구들한테 편지 쓰는 게. 그래서 좀 시간을 내면 편지를 쓰자고 하고 쓰면 되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편지를 앞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쓸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게 되는 계기란 무엇이었을까요? 롤링페이퍼를 쓰게 됐는데 근데 어떤 다른 친구가 쓰자고 해서 근데 일단 종이가 눈앞에 있고 펜이 있으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뭔가 한번 사실 편지 쓰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가 너무 좋은 말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편지 쓸 준비만 하다가 결국 편지를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준비 없이 써도 뭔가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면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 사람한테 쓸 말이 있었나 봐요. 근데 다 누구에게든 마주 보면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친구라면 웬만하면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아무나한테는 안 그러겠죠? 아무튼 네.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연말 맞아서 편지를 썼거든요. 네. 써서 어제 붙였는데 저는 편지를 쓸 때 항상 무슨 말 하지? 그러니까 그 항상 무슨 말 하지? 하하하 하고 내가 원래 이래? 편지에 그 사고 과정이 드러나는 건가요? 네,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정말 생겨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래서 엽서를 되게 한동안 고심해서 고르고 엽서를 펴고 펜을 들면은 쓸 말이 없다기보다는 계속 질문만 하게 되는 뭔가 내가 사는 얘기를 한동안 늘어놓거나 그러면 이게 뭐 일기지 편지야 싶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친구 너는 뭐 올해 이런 소식도 들었고 저런 소식도 들었고 뭐 잘 지내니?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무튼 그렇게 이상한 말을 써놓고 편지 봉투에다가 그림만 봐. 글씨는 페이크야 뭔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종의 제스처죠. 저는 그냥 도착했다. 내가 너에게 보냈고 너에게 도착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너무 이런 식으로 돼서 항상. 근데 저 노랑 씨의 편지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읽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사는 얘기를
써놓은 게 좋아서 뭔가 나중에 그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멀리서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 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써줬든. 그래서 노랑 씨의 근황은 어떠셨나요? 편지를 썼다는 근황으로. 근데 배 씨가 편지를 받고 슬퍼졌단 말을 듣고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편지를 받았으면 이제 쓰면 되는데 왜 저렇게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그 부채감이라고 뭔가 죄책감이 들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뭘까? 편지를 안 썼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연말마다 그래도 편지를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평소에 친구들이 편지를 안 쓰던 친구들도 꼭 편지를 받으면 부채감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편지 써줄게. 막 만나면 얘기해요. 편지도 안 써놓고 만나서 야, 나 너한테 편지 써야 되는데 너 편지 꼭 쓸 거야. 기다려.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빨리 줘라는 마음은 없고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네. 언젠가 도착을 한다면 너무너무 좋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좋아서 네. 새해 편지를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되고 뭔가 뜬금없을 때 주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아무런 그냥 날에.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저희 근황이었고요. 잠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뒷방상영관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영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들이 업로드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뒷방상영관이라고 검색해 주시거나 100_2_ 시네마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익명으로 보내주시려면 팟빵 공지사항과 인스타 프로필에 있는 에스크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팟빵 댓글, 인스타 DM과 댓글, 메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뒷방상영관 164번째 영화는 밈전쟁 개구리 페페 구하기입니다. 이번 영화의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뒷방 회의 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보고 싶어졌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 영화가 그러니까 원래 원제가 Feels Good Man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만 해도 Feels Good Man이었던 것 같은데 상영을 했군요. 네, 뭐 포스터도 한국어 제목으로 그냥 한글로 Feels Good Man 이렇게 된 것들도 있고 근데 어느새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페페 유명하니까 페페에 대한 그런 밈, 짤방 같은 걸 쓰던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페페 그림은 당연히 봤겠지만 페페가 뭔지도 모르다가 페페 작가가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페페를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네. 좀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영화 동아리잖아요, 저희가. 근데 영화 동아리 그때 한 2016년, 17년쯤에 페페 밈을 되게 많이 썼고 그냥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슬픈 개구리 얼굴 짤로 많이 썼었고 그 짤방을 쓰고 또 작가가 개구리를 자기 캐릭터를 죽였다라는 말만 듣고 그 이후로부터는 뭔가 다른 소식은 몰랐었어요. 그러면 감독님인 아서 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인데 이 페페가 감독님이 처음
작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작품도 찍으셨더라고요. 사라진 요리를 찾아서라는 음식 다큐멘터리인데. 이것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그리고 제가 인터뷰에서 읽은 바로는 저는 감독님이 어떤 계기로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하셨는지 궁금했는데 감독님은 원래부터 이전부터 페페의 팬이었고 그런 어떤 인연으로 맷 퓨리 이 페페 만화의 작가인 맷 퓨리와도 친구였대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이 맷 퓨리가 되게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줄거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페페는 이제 맷 퓨리라는 만화가가 그린 보이즈 클럽이라는 만화의 주인공이고요. 그 만화 속에서 이 개구리 페페는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작고 행복한 개구리입니다. 페페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미국의 싸이월드라고 할 수 있는 마이스페이스라는 사이트에 업로드되었고 그러다가 미국의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제가 생각하기로는 DC 인사이드 같은 게시판 같은 곳인 것 같은데 포첸이라는 곳에서 페페가 슬픈 개구리 이미지로 떠오르면서 페페의 운명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페페는 아무나 따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그림이어서 페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제되었고요. 그리고 포첸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 영화에서는 이제 니트족이라고 표현되는 젊은 세대로 칭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일하지 않고 직업 교육도 받지 않고 사회에서 밀려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페페에게서 자신을 투영해서 이 페페 이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던 페페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백인 우월주의와 미국 구구파의 마스코트로 이용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페 이미지와 트럼프가 합성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페페의 이미지는 현실 정치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페페는 그 미국의 민주당 진영으로부터 혐오의 상징으로까지 지정이 되게 되는데요. 맷 퓨리는 페페 구하기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페페 구명 운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결국 2017년 맷 퓨리는 직접 페페가 죽은 페페 장례식에 모든 친구들이 모이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페페의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영화는 그런 과정과 이런 과정들 속에서 페페의 원작자가 힘들어하는 그리고 페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는 그리고 또 페페 이미지가 원작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또 다른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네, 줄거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 장면을 얘기해 볼까요? 이 맷 퓨리라는 원작자가 페페를 어떻게 만들어내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에 맷 퓨리 본인이 되게 작은 개구리를 보는 장면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개구리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개구리를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페페가 나타났다라고 했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개구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합쳐져서 뭔가 반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페페가 나타난 그 사건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그래서 페페라는 캐릭터가 매퓨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생각하면 지금 뭔가 영화에서 다큐에서 보여주는 그런 페페의 변질 과정과 그런 페페를 다시 되찾기 위한 운동의 의미들이 좀 다르게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창작자가 사랑한 캐릭터니까 되게 개인적인 의미를 가졌던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저는 약간 그 배 씨가 그 얘기를 리허설 때도 해줬었는데 좀 그런 감상을 그 감상을 들으면서 되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영화를 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퓨리와 매퓨리의 마음 같은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페페는 이미 매퓨리의 손을 떠나서 우리 문화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퓨리 뭐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매퓨리가 만든 것이긴 하지만 매퓨리의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그 이후의 과정에 관심을 갖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창작 과정에서 재밌었던 건 이들이 그러니까 페페는 맷을 닮았고 그 보이즈 클럽에 이제 4명의 친구들이 같이 노는 걸로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이 다 이 맷의 친구들을 닮아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고 또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을 보고 따라서 그린 그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것도 결국에는 복제 일종의 의 과정인데 그렇지만 이 이후에 페페가 복제되는 과정하고 이런 창작의 복제의 과정하고 저는 이게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뭔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의미가 다르죠. 복제하는 의도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태어나는 매퓨리가 처음 페페를 만들었을 때는 뭔가 태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와 친구들 이야기인 건 맞는데 뭔가 소설을 쓸 때도 캐릭터가 말을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팅을 해놓으면 말을 하고 그걸 따라 적는다. 이런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작가도 잘 모른다고. 인물의 목소리를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짜 저는 인물처럼 느껴졌거든요. 페페가. 그래서 그런 페페가 있고 또 그런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만들어진 밈화된 페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갈림길이 나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슬프기까지 했어요. 페페가 뭔가 기존에 살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반페미니스트, 네오나치, 알트라이트로 그려지는 모습을 보고 착취당하고 있는 페페의 모습이 슬펐어요. 근데 이 페페가 어느 순간 뭔가 이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처음에는 매퓨리 본인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헬스 몸을 만드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운동했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 너무 좋다. Feels good, man.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이즈 클럽이라는 만화의 한 장면, 페페가 말하는 Feels good, man이라 말하는 장면이 사용이 된 걸 알게 됐고 그 이후부터 포첸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그 슬픈 개구리 얼굴로 감정이나 아니면 말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 아니면 뭐 이모티콘 혹은 말로써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죠. 짤방. 저는 매퓨리의 그런 태도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창작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일종의 2차 창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그들을 뭐 막고 싶지는 않다. 그것도 되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요즘엔 그게 너무 당연한 현상이니까 제가 뭐 창작자들 인터뷰 들어보면 뭐 다들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결국엔 이익이 되는 식으로 돌아오는 거기도 하고 뭐 일종의 자신에 대한 관심이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웹퓨리와 페페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뭔가 갈리는 것도 참 신기한 드문 일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맷이 처음에는 그렇게 순진한 태도를 취하다가 점점 힘들어하고 페페 구하기까지 하게 되고 막 법정에 출두하게 된 결국에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까지 변형되기 전에는 퓨리가 막 인터넷에서 그려진 페페를 가지고 와서 막 자기가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인터넷이 다시 현실이 되는 그런 과정이구나. 맞아요. 그만큼 뭔가 페페가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자체가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뭐 이유를 특정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그런 밈으로 많이 널리 사용이 됐고 그게 원래는 포첸이라는 커뮤니티에서만 사용이 되다가 소위 말하는 한국어로 하면 인싸 문화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페페가 영화에서는 놀미라고 하는데 근데 그 포첸 유저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던 뭐랄까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페페가 자신들과 대척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놀미들에 의해서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 엄청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페페를 되게 과격하게 사용하고 페페를 뭐 나치 이미지, 뭐 9.11 이미지, 테러리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과 합치면서 이런데도 페페를 쓸 거냐 그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고 근데 또 그 지점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그런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이미지로 그냥 공격을 하던 거였는데 실제로 총기 난사 사건의 그 가해자가 페페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장난이라고 여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런 놀미들이 사용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한 거다. 별로 폭력적인 의미는 없어 라고 말하던 일이 실제가 된 거죠. 실제가 된 거 사실 문제적이고 폭력적이었던 것이 근데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애썼던 것이 실제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뭐랄까 그냥 피할 수 없는 흐름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전 보면서
근데, 흐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 의도해서 계획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관심 경쟁 프로세스라고 하나? 그런 거라고. 게시판 운영 방식이 뭐 관심을 계속 받으면 위로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서 삭제되고 이런 거라고 하고, 그리고 SNS 문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이 게시물을 올리는 건 그 사람의 일이지만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정말 그 흐름에 따라서 많이 좋아요를 받으면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생각을 했더라도 결국 그 사람 한 사람의 힘만으로도 되진 않았을.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맷퓨리 얘기도 했지만 맷퓨리도 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 영화 보는 내내. 아, 그리고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사람이 놀민가? 그러니까 포첸에서는 밈으로 사용이 되다가 SNS 놀미들은 이 개구리 화장을 하는 그런 영상이 유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되게 무서운 영상이 있었어요. 이게 페페가 얼굴이 초록색이고 입술은 빨간색이라서 그렇게 분장을 하고, 뭐 나는 페페가 좋아, 뭐 페페가 싫어, 페페를 죽일 거야, 막 이런 뭔가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되게 무서운 표정을 짓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뭐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무서웠던 게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은 놀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그런 니트족들에 대한 혐오감? 이 페페에 대한 혐오로 대체돼서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니트라는 게 보통은 부모님의 지하실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살고 있고, 그리고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독신이고 그런 점이, 그러니까 뭔가 놀미들은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되게 주류 문화에 속해 있고 그런 것. 우리가 인스타를 봤을 때 느끼는 뭔가 다들 너무 멋지게 살고 있다 이런 그런 사람들. 그렇죠. 뭔가 서로를 혐오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물론 놀미들이 그런 뭐랄까 포첸 유저들에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진 않았지만 딱 그 노랑 씨가 말씀하셨던 그 영상, 개구리 페페가 너무 싫다, 막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거에서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게 인터넷 세계에서 페페가 약간 지배하는 거잖아요. 페페가 힘이 막강하고 그런 포첸 유저들을 대변하는 상징이고 그런 건데, 이걸 정말 현실 세계화하려는 움직임들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가 미국의 대선 캠페인을 할 때였는데 트럼프가 자신의 모습을 한 페페의 모습을 트윗을 올리고, 그게 또 포첸 유저들한테 엄청난 기쁜 소식이 되고, 그리고 또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페페 그 현상에 대해서 이건 완전한 혐오 문화고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다라고 명명을 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비판이 되지 않고 의도대로 되지 않고 그들의 존재를 확실하게 만든 계기가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터넷상에서만 있었을 일이 현실 세계로 완전히 와버렸고,
그거에 의해서 또 다른 힘을 얻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저도 그 힐러리 캠프의 대응,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독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걸 그냥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지정을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밈이 전혀 어떤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그 중대성을 모르고 네. 그냥 인터넷상에 그냥 일부 사람들의 안 좋은 문화지 이런 식으로만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게 대응을 해서 정말 그 배씨가 말한 대로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영화를 봤을 때는 그 규정으로 인해서 페페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그 ADL이라는 미국의 반명예 훼손 연맹에서 이 단체가 혐오를 반대하고 혐오의 상징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놓는 곳인데 거기서 페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는 뭔가 공격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특정할 수 없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뭔가 불분명한 일들에 의해서 상처받는 걸 막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혐오의 상징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뭔가 공격받고 있다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 돕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창작자인 매퓰 씨가 찾아가서 그 단체의 뭐랄까 어떤 관계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혐오 상징으로 페페를 명명했기 때문에 그 페페를 혐오 상징으로 쓰는 사람들이 더 뭔가 기세를 부린다. 그런 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그 관계자는 그런데 그런 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뭔가 페페가 혐오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도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되게 뭔가 답이 없는 문제처럼 두 사람의 의견이 다 너무 합당해서 뭐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뭔가 그들은 약간 제도권 권력인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뭔가 규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딱 정하면 뭐 법률처럼 적용이 되고 이런다기보다는 뭔가 정말 흐름에 휩쓸려서 계속해서 이 주도권이 변하는 내 인터넷 세상에서 너무 빨리 그걸 다 통제할 수는 없는 느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런 지금 페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없애고 싶은 마음인데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뭔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관조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의
저의 이런 태도도 저는 좋지만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뭐라도 해야지 하고 뭔가 했을 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더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뭐 힐러리 캠프의 그런 반응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없는 일처럼 약간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는. 근데 그래 저거 재밌는 일이지, 이런 일도 세상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간주하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에 도달을 하는 게 바로 트럼프의 당선이었던 것 같아서 진짜 고민을 하게 되기는 하죠. 이 인터넷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얼마만큼의 현실감이 있는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계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뭔가 등가를 가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뭔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비해서는 뭔가 그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효과적인 방식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시작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법정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 법 체계가 있어서 그런 인터넷에서 내뱉는 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뭔가 국가처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관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확실히 국가 단위는 넘어 있기는 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진짜 어느 정도는 저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는 안 되는 영역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정화를 해서 좋은 쪽으로 바꿔 나가는 방향이 좋고 그냥 그러면은 나쁜 것이 나와도 그냥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히려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 나쁜 쪽으로 그쪽이 더 많은 관심 더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가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계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거 일종의 세이브 페페 운동이 그런 시도였던 건데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미약할 걸 아는데 그래도 뭔가 그런 반대 움직임들이 있어야 어떤 식으로든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되게 작은 노력들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뭔가 한숨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매퓨리가 세이브 페페 구하기 운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개할 때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뭔가 절망스러운 모습을 봤거든요. 약간 허탈한 느낌. 네, 근데 그냥 그런 상태에서 뭐라도 해보는 그 심정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네요. 전 그 퓨리가 하는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저는 항상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저는 영화 보는 내내 저게 무슨 힘인가?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정말 실제로 만약에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다잡기가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도 하는 게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잖아요. 휴리는 그래서 신기하고 대단한. 그리고 또 뭔가 되게 피곤했던 일로 또 등장하는 게 페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해시태그 운동도 하지만 동시에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있었잖아요. 페페를 뭐 포첸 유저들이 안 좋은 의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좀 어려웠지만 근데 그런 프린트를 판매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죠. 반유대주의인가? 네. 그런 사상을 담은 그림책을 그려서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소송을 해서 막았죠. 그리고 페페랑 뭐 다른 트럼프랑 구구 인사들이 그려진 포스터 같은 것도 판매를 막을 수 있었고 일단은 그렇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까지만 소송을 할 수 있는. 네. 아까 그 감독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가상세계가 실제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인류사적 사건이라는 말도 있었죠. 그렇게 그러니까 영화가 트럼프 당선 그 국면과 많이 겹쳐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떤 정말 상징적인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런 온라인 세계가 오프라인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그런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이게 막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너무 영화 보면서 되게 진짜 남일이 아니다. 생각나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런 웃긴 거나 농담처럼 여겨졌던 일이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악행으로 발현이 되는 일들이 있죠. 저는 바로 허경영 씨를 떠올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허경영 씨가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와서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을 알렸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웃음거리로 삼았던 그랬는데 뭐 지난 지방선거였나요? 국회의원 선거였나요? 거기에서는 뭐 거의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정도로 그런 세력이라고 하면 말이 될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허경영 씨의 악행? 뭐라고 하죠? 무슨 궁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본인 명의의 것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다른 사람의 것을 뭐 병을 치유해 준다거나 뭐 그런 걸로 꼬셔서 탈취한 거라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게 한 바탕이 바로 그런 유명세? 본인이 이상한 얘기를 해서 번 유명세 덕분이었던 거니까 네. 그를 보고 비웃고 웃음거리로 즐겼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뭐 도움을 준다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웃다가 섬뜩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도 끝난 게 아니어서 네, 그분은 그렇죠.
잘못하다 트럼프 꼴 난다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옛날에는 그냥 진짜 웃기고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되게 유명했었던 게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셔서 와 이게 진짜냐 진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냥 진짜 밈처럼 맨날 웃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힘을 가졌는지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싫어요든 좋아요든 관심이 정말 실제 세상에 돈이 되는 그리고 저는 보면서 일베 생각도 많이 났어요. 일베도 지금은 이제 핫한 게 많이 지나갔는데 아마 2010년대 초반 되게 핫했던 것 같고 요즘에도 막 일베에서 사용되는 어떤 마크 같은 것들이 그런 걸 잘못 방송사에서 사용을 하면은 뭐 그 방송국에 일베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일베에서 사용되는 말이 있잖아요. 뭐 그런 말을 쓰면은 또 논란이 그렇게 조금씩은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런 논란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일베나 일베가 사용하는 것들을 나쁜 것으로 인식을 해서 그걸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정화를 하려는 노력인데 그 힐러리 캠프가 그걸 지정했던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그런 표현 자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현상 자체를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것에는 다가갈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면 그런 커뮤니티의 존재 자체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떤 징후로서 이렇게 어떤 현상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주기는 하지만 어떤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 이런 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집단 문화가 생겨났는지 그들의 심리나 그들의 상황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세계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온라인 이런 문화가 오프라인 세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뭔가 많이 왜곡해서 보여주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다 보여주지도 않는 것 같고 막 그런 이 영화 이 다큐에서는 온라인 세계가 오프라인 세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여주지만 뭐랄까 오프라인 세계에서 온라인 세계로 어떻게 갔는지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뭐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살게 된 계기라던가 왜 그렇게 살고 있고 왜 그런 주류 문화에 혐오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를 혐오를 통해서 왜 표현하려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죠. 영화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까? 그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을지라도 그들은 얻었다고 하는데 뭔가 자신의 삶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꾼다기보다는 자기 현재 상태를 긍정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긍정을 인정하고 네. 자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딱 페페 얼굴처럼 슬퍼하면서 그 슬픔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동시에 혼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고 뭔가 그렇게 모이면서 어떤 정도에 이르면 다른 사람들을 비웃을 수도 있는 뭔가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 심리?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그런 인터넷에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하는 말들이 잘못된 건데, 근데 그거를 됐다고 말하는 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고 그런 방식으로 뭔가 존재를 키워나가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그 문제를 숨기지 않나요? 그런 말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일배 활동을 했으면 그 사실을 숨기지 않나요? 그렇죠. 당당하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예전에도 일베 사용자들 인터뷰한 다큐멘터리가 있기는 했는데 그걸 보면 그 사람들도 좀 이 니트족 어떤 정서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뭔가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비슷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정말 뭔가 혐오하거나 뭔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정보도 많이 올라오고 뭐 재미로 그랬다는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방식의 표현을 하는 게 극단적으로 뭔가 혐오를 표현하는 게 나쁜 거라는 걸 모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나쁘고 좋고 나쁘고를 판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나쁘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아까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좋고 나쁨을 가리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 그냥 의견이 다른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지해? 이런 거죠. 농담이야, 농담이야. 그래,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그냥 나쁜 거야 라고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뭔가 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모든 현실들을 봐야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감독님 인터뷰에서는 감독님은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영화가 어떤 그런 다른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당신들이 겪은 어떤 현실 세계의 일에는 이런 영향들이 작용을 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과 함께 자라온 세대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인터넷 세상과 좀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라는 매체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개구리 페페라는 일종의 청년 문화 이기 때문에 또 어떤 서로 다른 세대들이 좀
완전히 다르게 느끼겠지만 영화를 통해서 그 차이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을 하기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말과 관련해서 저는 한국일보의 작고 행복한 개구리 페페는 어떻게 혐오의 상징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윤이나 씨가 쓴 기사를 읽었는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말이 있어요. 현실 세계의 기록으로서 만들어내지 않은 이야기로서의 다큐멘터리라는 말이 있었는데 근데 어찌 보면 페페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뭐랄까 둥둥 떠다니는 뭔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은 그런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근데 그런 일을 다큐멘터리로 뭔가 만들면서 정말 현실이라는 현실감을 확실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이 이야기의 존재가 현실이다라는 거를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매체 간의 차이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인터넷도 일종의 매체인데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는 약간 전통적인 매체가 된 거죠, 이미. 그리고 노랑 씨가 리허설 때 이 다큐멘터리가 영상이나 사진이나 기사나 그런 떠다니는 것들을 어떤 맥락을 통해서 모아두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영화가 없었으면은 그냥 인터넷 세상에서 또 짤로 혹은 영상으로만 보면 이만큼의 맥락을 파악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맥락을 만들어준 거니까 이 영화 자체가 뭘 또 만들어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뭔가 지금 이 시점에 영화가 만들어진 시점의 맥락들을 최대한 모은 그리고 본인들의 관점에서 모아놓은 거겠지만 또 고정되지 않고 또 어디론가 흘러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가 페페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언제든 페페라는 상징이 다른 걸로 대체돼서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흘러갈 그런 인터넷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그런 밀접한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더 뭔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저희가 리허설 때도 얘기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 되게 이상한 사람이 신비주의 학자인가? 네. 종교학자이자 뭐 신비주의자 뭐 그런 사람도 인터뷰를 했는데 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은 페페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페페를 굉장히 그런 신비주의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저런 사람이 갑자기 여기 왜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서는 아까 배 씨랑도 얘기를 했는데 뭔가 정말 이걸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없고 그래서 어떤 그런 흐름?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 사람은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럼 분명히 있어요. 뭔가가 있는데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그렇게 사회학적이거나 뭐 되게 과학적이지는 않아도 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근거들을 조금 신비적인 것들, 이야기들로 채우고 말을 하는 거죠. 주장을. 그래서 만약에 증거를 모을 수 없었다면 이야기가 안 됐을지도 모르는 사건인데 신비적인 이야기들로 일단은 증거를 채워서 만드는 거죠. 물론 그분에게는 그게 전문적인 일이고. 뭔가 이런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것도 일종의 뭔가 사건을 쫓아서 추적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인터넷 세상이 더 어려운가? 아무튼 뭔가 제가 어떤 시사 방송에서 이퀄리즘이라는 말이 사용되게 된 경위 같은 것을 조사해준 방송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방송을 들어보면은 어떤 나무위키에 게시판에서 실시간으로 나무위키를 수정을 하는 토론하는 게시판, 토론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몇 시 몇 분에 누가 이런 말을 했고 그게 계속 실시간으로 대화가 일어나서 그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말 그리고 뭐 이게 뭐 나쁜 말이다 그걸 반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다 뭐 이렇게 그게 인터넷 세상에서 그 대화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가 이런 말, 어떤 사용자는 이런 말을 했고, 근데 그걸 다 추적을 해서 엄청 힘들었을 것 같고, 실제로 너무 자기 힘들었다. 그 기록이 남아있어서 볼 수는 있었지만, 그것도 뭐 하나의 방에 남아있으니까 본 거지,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보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 기록을 다 읽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뭔가 그런 신비적인 걸 하지 않고 증거를 찾으려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처음에 그 말을 이런 맥락에서 사용한 것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가 말했나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뭔가 흐름을 타서 확산이 되면 또 뭔가 그런 현상이 되고 그런 것 같고 그거 찾아내는 일이, 그걸 추적해가는 일이 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 세계에서의 말뿐만 아니라 그냥 인터넷 말고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도 의미가 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추적하기가 엄청 어려울 텐데 그냥 불가능한 거지 인터넷에는 가능해졌을 뿐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추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퀄리즘. 왜냐면 이거는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거 하지 말고 이퀄리즘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일종의 되게 정치적인 주장이 아닌 척하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런 주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떤 맥락이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거죠. 그 단어도 약간 단어가 쓰이는 방식도 밈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일단 그 말이 생겨나고 퍼져나가는 과정 생각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밈을 사용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 밈의 의미가 뭔지 추적해 가려는 그런 흐름도 있고 그런 뭔가 흐름을 추적해야 비판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런 특정한 의미로 혐오적인 의미나 아니면 정치적인 의미로 쓰이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쓰이게 된 과정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인터넷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알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런 말들을 알기 어려웠지만 인터넷은 기록이 남으니까 어떤 얘기가 오가고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건 맞는데, 그쵸. 저는 그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파악하는 거랑 또 그걸로 이용해서 뭔가 다른 전환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정말 파악하는 것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이런 것들요. 근데 저는 그가 계속 뒤쫓아가는 느낌이고 뭐 그것만으로도 재미는 있는데 근데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감탄하게 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에세이로 치면 뭔가 이런 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시작해서 에세이를 쓴다 치면 그 말들이 생성 과정을 찾는 거는 초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소모적이고 힘들긴 하죠. 그리고 의미가 있긴 하지만 뭔가 전체 이야기의 뭔가 유일한 구성원은 아닌 거죠. 이런 추적의 이야기가. 그 시간에도 계속 사용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또 얘기해보고 싶은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 갑자기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왜냐면 뭔가 생각나는 장면은 잘 없는 전 좀 그렇거든요. 저는 다시 뭔가 페페로 돌아와서 페페가 그렇게 미국의 알트라이트에서 사용이 되다가 홍콩에서는 또 자유의 상징, 민주화의 상징으로 이용이 되고 뭔가 전혀 다른 맥락 속에서 페페가 존재하게 되고 또 매퓨리 씨는 또 힘들어하다가 뭔가 해소가 되는 듯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페가 죽긴 죽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애니메이션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한 장면이 페페가 죽어서 무슨 천국 같은데 혼자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고 페페 친구들이 페페를 발견해요. 그리고 페페가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명상을 하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뭔가 그래도 어떤 일부분에서는 해소과 클렌징이 됐다고 느꼈고 적어도 원작자인 매퓨리 씨한테는 새로운 국면이 나타날 거라는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일들의 연속이 있고 그래도 자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도 사회적이지만 그런 힘든 여정이 일단락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윤회 같은 그림을 그렸다고? 네.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셨고 페페가 그래도 돌아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뭔가 페페의 복제가 그렇게 지금 옛날만큼은 활발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끝난 느낌? 한 번 정도는 끝난 느낌이에요. 그리고 뭔가 작가분의 현재 상태? 뭔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왜냐면 영화에서는 되게 막 창작 의욕을 잃을 만큼 힘들어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윤회 같은 그런 원 형태의 그림도 많이 그렸었고 근데 요즘에는 그림 그린 걸 보니까 되게 평화로운 게 많더라고요. 요가하는 모습이나 그런 심장에 하트 같은 게 있고 그게 무지개처럼 막 나오고 그런 페페는 안 보였어요. 최근 그림에. 그래서 뭔가 작가도 다른 삶의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잘은 모르지만 그림에서 느껴지는 건 그랬어요. 뭔가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맷과 페페의 어떤 미저러블한 사랑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맷이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뭐 진짜 뭔가 아니 이거는 소설에서 어떤 인물이 자기의 길을 소설가의 모르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것과는 또 다르게 정말 자기의 길을 간 거고 페페는 다른 이들에 의해서 근데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나 이 창작자가 영향을 받는다니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일들이 뭔가 없는 거라고 느껴진다면? 뭔가 현실적으로 타격이 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져 있고 뭔가 특정할 수 없다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냥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약간 정신병이 올 것 같아요. 네, 심각하죠.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누군가 상처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그 사실 자체가 억울한 것 같아요. 왜 상처를 받아야 하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결국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사실인 거고 근데 누구한테 피해를 받았는지도 정확히 몰라. 그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바라는 바인 것 같아서 그런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걸 보여주지만 그래도 그 작가 자신이나 아니면 페페 자신이 뭔가 평화를 찾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자체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작가가 지금 그리는 그림이 되게 좋아 보인다는 사실이 되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끔찍한 이야기 속에서.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보기 코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씨에게 이 영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사실 뭐 페페나 이런 미국에서 포첸이나 이런 거는 뭐 완전히 모르는 새로운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한번 확인하는 겸 한번 정리하는 겸 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계속 고민되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그냥 요즘에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영화도 되게 많고 서치라는 영화는 그 영화 되게 화제가 됐던 게 거의 그 인터넷 화면으로만 그 창으로만 구성된 그런 영화들 여러 그 극영화로는 좀 약간 실험적인 형식이었으니까 근데 다큐멘터리로 이 영화도 되게 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밈 사진들과 동영상들과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만든 영화고 영상은 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뭐 들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는 최근에 내 언니 전지현과 나라는 영화 그거는 이제 일렌시아라는 게임 커뮤니티에서 뻗어나와서 감독이 약간 현실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다큐였고 그건 좀 되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보려는 되게 기분 좋은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엄청 나쁜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런 현상 자체로는 뭔가 선도 악도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근데 뭔가 그런 관심 경쟁의 시스템, 프로세스 이거는 뭔가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 본 영화였던 것 같아요. 노랑 씨 말대로 뭔가 인터넷 세계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뭐 게임은 나빠 이렇게 외치는 어른들처럼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생활하는 공간이 된 것 같아서 선도 악도 없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선한 사람들도 있고 악하다고 하기에는 뭐랄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뭔가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사회가 있듯이 인터넷 사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만 보면 인터넷 특정한 문제를 제대로 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인터넷의 일이고 인터넷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두 생각이 다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뭔가 구글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구글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뭐 이미지 검색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들은 그 이미지들이 나오는 순서가 있잖아요. 보여지는 게 있고 안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알고리즘이 혐오적인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혐오적인 말들이나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글도 그걸 받아들여서 어떤 점들은 수정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 세계에서의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포첸에서는 그런 필터를 하는 역할이 없었던 것 같고 뭔가 필터링 자체로는 이 현상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그걸 하려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멀리 퍼져나가서 누군가 상처받는 그런 일들은 적지 않았을까 하는 뭐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으로 생각을 하게 되네. 그래도 뭐라도 그쵸. 뭔가 책임지지 않는 게 큰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가 이런 말들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이게 아까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게 뭔가 한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그런 정말 순식간에 생겨나는 흐름이고 파악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조정이 안 된다, 뭐 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그 현상을 부추기게 되는 거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걸 파악하는 게 미약할지라도 뭔가 파악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게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뭔가 의미가 없다, 뭐 흐름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또 정치적인 선택이 되겠죠. 뭔가 말할수록 할 얘기가 많이 생기는데 정리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그러면 여기까지가 저희 그들 각자의 영화관이었고요.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을 너무 오늘 특히나 오늘
밥을 못 먹고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약간 심장이 부정맥처럼 지금 너무 과도하게 뛰어서 숨이 너무 차고 비틀 벗어난 심장. 그래서 말을 너무 띄엄띄엄하고 생각도 너무 많이 멈추고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고 왜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 나는 항상 또 왜 이러지? 이런 자괴감에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랑 씨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 그냥 재밌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너무 다행이다.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 그럼 저는 밈에 대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럼 뭐 저의 친구 얘기를 하자면 아니 밈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밈에 대한 그런 밈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근데 상대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상관 안 하고 밈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밈을 쓰는 이유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그걸 그 밈이 정말 잘 표현해 주니까 일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뭔가 그런 소통하고 싶지만 소통이 되지 않고 뭔가 빗나가고 뭐 잘 맞으면은 너무 재밌고 이런 현상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생기는데 끝내야 되네? 아니 저는 너무 그런 밈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제가 약간 진짜 꼰대 같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걸 되게 상스럽다고 생각해요. 너무 꼰대 같은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저는 꼰대예요. 인정하고 나 그런 거 너무 싫어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뭐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가요? 그냥 나의 이런 성향? 뭔가 말의 의미가 뭔가 근데 아까 얘기하면서 이제 배가 얘기한 걸 들으면서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끼리는 굉장히 소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일종의 뭔가 소속감의 확인 같은 전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게 근데 그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는 소통이 안 되고 전혀 모르고 근데 저는 밈을 보면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꼭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군.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는군. 그렇지만 나는 사용하지 않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으면 꼭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그 말을 어쩌다 쓰게 됐거나 들었는데 근데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너무 의심스럽고 뭔가 그 말에 담겨진 다른 의미들을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걸요? 내가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겠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따라오잖아요. 그 밈을 사용하는 순간. 네. 그러면 그 걷잡을 수 없는 흐름에 나도 몸을 맡기게 되는 거여서 휩쓸려 가버릴 것 같은. 그리고 그 웃음의 힘이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그 말을 쓰면서 더 재밌어 하는 것? 그죠. 그게 잘 맞으면 진짜 잘 사용하면 진짜 재밌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해한 밈이 있고 유해한 밈이 있긴 하죠. 그리고 약간 서로 약간 너 이거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잘 눈치를 봐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잘 못해서 내가 이걸 싫어하나? 이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밈으로 얘기할 때가 있긴 한데 만약에 상대가 모르면 그걸 카톡방으로 보내줘요. 나중에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였어. 이렇게 노력을 하긴 해요. 쓰고 싶어서. 뭐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무기력하게 막 흘러다닌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배우 성동일 씨가 약간 시냇물 같은 데서 몸을 맡기고 그 흘러가는 그런 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동일 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딱 그 장면을 보면 되게 이미지적이에요. 그걸 맞아. 그 장면 보면 이런 기분이구나 느낄 수 있고. 맞아. 이미지적인 게 파악이 되게 바로 되는데 왜 나는 싫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야겠네.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하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그냥 싫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뭐에 대해서 내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이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군요. 일단 싫으면은 저는 싫다 이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계속 싫다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말을 하고 나면 다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왜 싫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상스럽다고. 그래 나 꼰대야. 다음에 노랑 씨가 어떤 생각에 이르렀는지 궁금하네요. 마무리할까요?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